김주혜가 말하는 4대 세습의 진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이것은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김주혜의 시각에서 재구성해보면 4대 세습의 민낯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김주혜가 아버지 김정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금수산 태양공전에서 아버지, 1월 1일 새해 첫날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신 금수산 태양궁전에 갔을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정중앙에 서라고 하셨죠. 저는 떨렸어요. 주변 간부 아저씨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는 아버지 뒤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나란히, 그것도 한가운데에 서라고 하시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이 사진들이 전 세계에 보도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주혜 4대 후계자 확정이라는 기사 제목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받았던 그런 호칭들이요. 저는 아직 10대인데 친구들과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평범한 나이인데 왜 저를 이렇게 빨리 정치 무대에 세우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서 알아요. 아버지께서 많이 힘드시다는 거요.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체중도 많이 드셨잖아요. 외국 언론에서는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는 기사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혼란스러웠던 것도 기억나세요? 아버지도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떠맡으셨잖아요. 혹시 아버지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저를 준비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체제가 생각보다 불안정해서 그런 건가요?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거 저도 어렴풋이 느껴요. 권력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린 저라도 빨리 후계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무섭기만 해요. 증조할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 이어온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정말 짊어져야 하나요? 핵무기가 제 유산인가요? 아버지,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버지를 따라 핵 잠수함 건조 현장에 갔었죠. 8,700톤짜리 거대한 잠수함이었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요. 며칠 후에는 서해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도 참관했어요. 불길한 불빛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갔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이게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무기들이 있어야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 돈으로 주민들에게 밥을 먹이면 안 될까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면 안 될까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물려주려고 하시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물려받고 싶어요. 그게 더 자랑스러운 유산 아닐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아버지, 제가 궁전 밖으로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일반 주민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환호하고 박수치지만
그 눈빛에서 피로함이 느껴져요. 측근들 보고에서도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잡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비혼 동거를 단속하고 서로 감시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히려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식량 배급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급 음식을 주시지만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은 대고파하고 있어요. 제가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가끔 저는 생각해요. 애국을 외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 하고요. 남쪽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비밀리에 남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최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고요. 아버지는 한쪽에서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건가요?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잖아요.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통일도 결국 같은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그들을 적으로만 보고 있나요? 저는 가끔 상상해요. 만약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면 나만의 같은 또래 지도자와 만나서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꿈일 뿐이겠죠.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아버지, 금수산 태양궁전 정중앙에 섰을 때 저는 무게를 느꼈어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온 70년 넘는 역사의 무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서워요. 이 무거운 왕관을 쓰는 게 두렵고 수천만 명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인데요. 아버지가 저를 조선의 샛별늑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고 싶었어요. 진짜 친구들을 사귀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없었나 봐요. 백두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죠. 언젠가 제가 진짜 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면 그때는 아버지, 저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핵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으로 강한 나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내용은 물론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4대 세습의 현실을 김주혜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10대 소녀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권력 승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북한 체제의 민낯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정말 독특합니다. 네, 형식이 아주 파격적이죠. 북한의 4대 세습, 특히 김정은의 딸 김주혜를 둘러싼 움직임을 다루는데 이게 김주혜가 아버지한테 보내는 가상의 독백, 거의 편지 같은 형식이에요. 맞아요. 처음 이 자료를 접했을 때 접근 방식이 정말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가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의 현실을 얼마나 날카롭게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그냥 허구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최근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예를 들면 김주혜의 공개 활동이라던가 북한 내부 정책 변화 같은 사실들을 뼈대로 삼고 그 위에 이제 10대 소녀의 감성을 입힌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상의 목소리가 오히려 공식 발표보다 더 솔직하게 권력 승계의 이면이나
북한 체제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독백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자료가 새해 첫날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하고 같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던 그날의 기억으로 시작되거든요. 네, 그 장면이죠. 아버지가 자기 손을 딱 잡고 수많은 간부들 앞에서 정중앙에 세웠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이 장면 그냥 평범한 순간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럼요. 그건 뭐 사진 한 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연출입니다. 정치적 연출이다. 금수산 태양궁전이 어떤 곳인가요?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말 그대로 북한이라는 국가의 신성성, 그 정통성을 상징하는 심장부잖아요. 그렇죠, 심정부죠. 그런 곳의 정중앙, 모든 카메라와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바로 그 자리에 딸을 세웠다는 건 사실상 다음 시대의 중심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뭐 대관식 예행 연습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뒤쪽에 조용히 서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 아버지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선 거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이 사진들이 전세비로 퍼져나갈 거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개인 김주애는 서서히 사라지고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김주애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 과정이 시작된 거죠. 그 상징을 더 강화하는 장치가 바로 호칭인 것 같아요. 아, 호칭 중요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조선의 색별, 또 여장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좋은 별명 붙여준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이건 뭐 아주 치밀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의도적인 걸 넘어서 이건 사실상 후계자 만들기 매뉴얼의 첫 장을 펼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뉴얼의 첫 장이요? 네, 특히 샛별 이러는 호칭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1970년대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될 때 썼던 그야말로 상표가 붙은 용어예요. 와, 그걸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서 김주애에게 붙여준다는 건 과거 김정일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권위와 상징성을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아주 명확한 선언인 셈이죠. 와. 그럼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런 낡은 상징이 지금의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통할 거라고 보는 걸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게 바로 북한 지도부가 가진 딜레마일 겁니다. 딜레마다. 네,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낼 자신감이나 방법은 마땅치 않으니까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과거의 성공 사례를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정보에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샛별 장군님 같은 구시대적 언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이건 미지수죠. 그렇죠. 어쩌면 이런 우상화 작업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과의 괴리감만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자료 속 독백처럼 친구들과 놀고 싶은 평범한 나와 샛별 여장군 사이의 간극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상징으로 만드는 걸 보니 뭔가 굉장히 조급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조급함이 느껴지죠.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던데요. 네, 첫 번째로 짚는 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입니다. 아, 건강 문제. 공개된 모습만 봐도 과체중에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이니까요. 외부에서는 항상 건강 이상설이 따라다니죠. 네, 항상 나오죠. 본인 스스로도 아버지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권력 공백이 체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자유 속 김주애의 목소리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할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아빠도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어요.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알 것 같아요 라면서요. 이건 마치 체제의 불안감을 그대로 대변하는 목소리 같아요. 그렇죠. 학습 효과인 셈입니다. 김정은 자신도 2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모든 걸 떠맡아야 했으니까요. 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계 구도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구축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건강 문제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내부 불안정성이죠. 오랜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는 어렵고 주민들 불만은 쌓여가고 이런 것 때문에 백두혈통이라는 카드를 더 빨리 꺼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백두혈통의 정통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아, 사실상 북한 체제는 이 혈통 말고는 리더십의 정당성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죠. 민주적인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카드, 즉 혈통 계승이라는 상징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권력 공백이 생기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경험 없는 어린 저라도 빨리 후계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불안감. 그거죠. 이 자료 속 질문이 바로 그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네, 결국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흔들리는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백두혈통이라는 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자료는 3대에 걸쳐 이어온 이 무거운 왕관을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독백을 통해 아주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왕관, 즉 김주애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산의 실체가 뭔지 들여다보는 대목에서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 현장 말이죠. 네, 10대 딸을 데리고 간 곳이 놀이공원이 아니라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이랑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것이 미국과 맞설 우리의 힘이고 내가 너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이다 라고 말했다는 대목,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항일투쟁,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 정치를 이어서 자신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업적을 이뤘고 그 핵무력이 바로 다음 세대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줄 것이다. 이 신념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거죠. 교육이군요, 그게. 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에게 보여줬다는 묘세는 이 모든 행위가 철저히 계산된 후계자 교육의 일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미사일이 엄청난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걸 보면서 김주애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미사일 한 발 쏠 돈이면 우리 인민들에게 따뜻한 쌀밥을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을까 하고요. 강력한 군사력 대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나라를 물려받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비가 정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북한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근본적인 모순이다. 네, 체제 생존을 위한 공포와 인민의 번영을 위한 행복 중에서 과연 북한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러네요.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이 딜레마. 이 가상의 목소리는 어쩌면 북한 내부의 일부 엘리트나 주민들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품고 있을 그 잠재된 질문을 대신 던져주고 있는지로 모릅니다. 핵무기보다 사람들의 웃음이 더 강한 나라, 그게 더 자랑스러운 유산 아닐까요? 라는 마지막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그렇죠. 미래의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10대 소녀의 입을 통해 이 질문이 나온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체제가 강요하는 논리와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바람, 그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보여주는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부의 모순과 간극은 결국 흔들리는 민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료에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묘사도 꽤 구체적인데요. 장마당에 나간 주민들의 눈빛에서 희망보다는 피로함이 느껴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몰래 보고 듣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보고 내용이 언급됩니다. 외부 정부, 특히 문화 콘텐츠의 유입은 폐쇄된 체제를 통제하는데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그렇죠. 총칼보다 무서운 게 문화라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남한 드라마 속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료에 언급된 비혼 돈거 단속 강화 같은 지시도 흥미롭습니다. 네, 그건 왜죠? 연애하고 결혼하는 방식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외부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내부로 퍼지는 것에 대한 체제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제의 해법이라는 게 결국 더 강한 통제와 처벌이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자료 속 김주애는 이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애국을 외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건 정말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들려요. 그렇죠.
통제와 강요에 기반한 충성심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냐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팍팍한 내부의 삶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질수록 저런 질문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세계, 특히 남한에 대한 시각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죠. 새로 들어선 남한 정부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정책에 대해 아주 순수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었죠? 한쪽으로는 웃으며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고 다른 쪽으로는 그들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계속 만드는 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하고요. 하하, 그야말로 화전양면 전술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그렇죠. 어른들의 복잡한 정치를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보니까 그 모순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과연 진정한 평화를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인지에 대한 고민이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화,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존 수단으로서의 핵무력 강화. 이 두 가지 목표가 어떻게 위태롭게 공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자료 속 김주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까지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었죠. 언젠가 내가 나만의 같은 또래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 세대에서는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곧바로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저 꿈일 뿐이겠죠? 라며 체념하지만요. 그 잠깐의 상상과 뒤따르는 체념의 대비가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민족 통일 같은 거대한 담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적대적 공존 관계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구조적 한계, 그 한계를 10대 소녀의 꿈과 좌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가상의 독백 자료는 김주애라는 한 소녀의 시선을 빌려서 북한의 4대 세습 과정에 담긴 복잡한 속내와 딜레마를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후계자로서의 상징 조작, 권력을 서둘러 넘겨주려는 조급함, 그리고 핵무력 강화와 민생 파탄이라는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까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네. 이 자료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넘어섭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 없이 백도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생의 경로가 정해져 버린 한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강요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비정함으로 불안정성을 동시에 말이죠. 자료의 마지막 독백은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는 무서워요. 이 무거운 왕관을 쓰는 것도 수천만 명의 운명을 제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듣는 사람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 자료를 접하신 당신이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상하듯 만약 미래의 지도자가 정말로 마음을 바꿔서 핵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수십 년간 피와 통제로 공고하게 구축된 체제의 관성과 기득권 구조 속에서 과연 최고 지도자 한 명의 의지만으로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쩌면 그게 이 가상의 독백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내용은 물론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4대 세습의 현실을 김주애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10대 소녀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권력 승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북한 체제의 민낯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